증시가 9월 첫 거래일인 3일 제조업과 건설업 지표 호조 등의 의미로 반등했습니다. ISM 8월 제조업 지수는 2년여 만에, 7월 건설 지출은 4년여 만에 각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에 대한 우려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계 인사들이 잇따라 시리아 군사 공격에 대한 오바마의 요청에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우지수는 0.16%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2%, 0.6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시리아에 대한 서방의 공격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까지 노키아 합병 소식으로 탄력을 받았던 증시는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할 것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영국은 1.58%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77%, 0.8% 하락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석 달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며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ISM이 집계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5.7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직전월인 7월의 55.4와 시장 예상치 54.1을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7월 건설 지출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민간 및 공공건설 프로젝트 지출액이 9,008억 달러로 전달보다 0.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달 0.6% 감소했던 것에서 상승 반전한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0.4% 증가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 개입에 관한 결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이 사실상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편 미국의 정계 인사들이 잇따라 시리아 군사 공격에 대한 오바마의 요청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이 사실상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3일 백악관에서 오바마와 회동 후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날 회동에 동참한 에릭 켄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도 시리아 공습 계획 승인에 동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9월 2일은 노동절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고요. 간밤 3일장은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조업과 건설 지표 호조 등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거의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건설 지표 마찬가지로 건설 지출이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 부근이 고점이 됐고요. 상승폭은 줄어들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한 가운데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 표명이 잇따르면서 시리아 군사 개입에 대한 현실화 우려가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밤 유럽 증시는 시리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날 1% 이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반등폭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보면서 이슈까지 모두 분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이슈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무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죠.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은 상당 부분 반납을 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훈련용으로 미사일을 쏜 게 시리아 공격이 개시됐다. 러시아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예. 지수에 좀 하락폭이 좀 있었고요.
뉴욕 증시는 이것이 이제 해프닝으로 오보가 정정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역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내용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6%가 올랐습니다. 14,83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63%가 오른 3,61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42%가 올랐습니다. 1,63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의 그 훈련차 미사일 발사를 한 미국과 이스라엘 이 그 훈련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좀 오보가 나오면서 유가도 좀 상승이 됐습니다. 유가는 $100 54센트로 0.83%가 올랐고요. 금 가격도 1.1%가 오른 $1,412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제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현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의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 하원의 존 베이너 공화당 쪽 의원이죠. 그 의회에서 이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하원 대표인 에릭 켄터 대표와 상원 대표인 낸시 펠로시 대표도 의회가 개원하면 표를 모으는데 협조를 하겠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빠르면 9일이고요. 네. 긴급 의회를 소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9일 정도에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지지 의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건설 지출 7월 수치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ISM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반면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럽 증시는 이 그 시리아 공격 5인 이 보도 때문에 영국의 FTSE 지수가 0.58%가 내렸습니다. 6,46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77%가 내렸고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0.8%, 이탈리아 MIB 지수는 0.28%가 내렸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지수는 2.37%가 올랐는데요. 스페인 지수가 0.19% 오르는 등 주변 국가들로 등락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 그 시리아 문제가 계속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아직까지는 좀 그림자로 그 내용을 좀 드리고 있어서 현재 나토에 그 가입되어 있는 터키 증시도 2.3% 내렸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지수도 1.7% 내리는 등 중동 증시는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온 이런 지수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리아 공습 문제 빠르면 의회가 개원하는 9일 아니면 긴급의회가 소집된다면 그 이전에 미국의 시리아 공습 의회 승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시리아 문제가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OECD가 올 하반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인도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다만 중국은 하반기에 8% 이상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그 연설도 있었는데요. OECD가 아주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G7 경제 보고서에 이제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졌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4분기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를 복귀할 것이다라고 점쳤습니다. 8.1%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이제 신흥국의 경제들이 전체 평균을 보면 1%가량 올해 하반기에 좁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지만 중국만은 따로 좋은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특기적인 상황이 이번 보고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ECD는 그 선진국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때 경기 회복세가 주도될 것으로 봤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현재 2분기 2.5까지 나와 있는데요. 3분기에도 2.5, 4분기에 2.7 정도 GDP 국내 총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유로존은 경기 침체 국면을
탈피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유로존 쪽의 내용들은 하반기에도 큰 무리 없이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정부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OECD의 카를로 파도안 이코노미스트는 인도가 가장 위험하고 그 정치권이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실기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크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스마트폰 대응이 늦어지면서 핀란드의 노키아가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장중에는 한 6% 정도까지 내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노키아를 인수해서 잘 끌고 갈 수 있겠느냐, 네. 투자자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이죠. 네. 노키아 주가는 유럽 증시에서 34%나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많이 올랐고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오늘 4.55%가 하락했습니다. 31달러 88센트에 마감이 됐는데요. 핀란드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었죠. 한때 유럽의 강자로 군림을 했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경쟁자였지만 이 저가 핸드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 조류를 타지 못한 게 핀란드의 노키아가 그 시장 경쟁에서 떨어진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 사업 부분,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72억 달러, 유로로 환산하면 54억 4천만 달러의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는 인수합병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현재 핀란드의 노키아 그 종업원은 4,700명,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근로자들은 3만 2천 명 정도 수준인데요. 고용 승계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고요. 이 2011년 11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해서 노키아는 윈도우폰인 루미나를 출시를 했고 약 74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제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저가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아직까지는 노키아가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폰을 조금 더 그 살려보겠다라는 이런 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키아는 핀란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도만 해도 20%가 넘기 때문에 현재 노키아 인수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핀란드 경제에 조금 더 숨통을 터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5억 유로, 약 하나로 환산하면 2조 1,684억 원을 당장 지급키로 현재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자, 애플이 10일 캘리포니아 본사에 열릴 행사에 언론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이폰 5의 후속 모델이 여기에서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기다리던 아이폰 유저들은 이제 9월에 신제품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언론사에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아주 그 재미난 로고와 색색의 그 원색의 그 동그란 원 표시가 이제 애플 로고에 같이 이제 합쳐져서 있었는데요. 특별히 뭐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신제품 출시가 거의 확정적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1시에 이제 애플의 그 본사에서 이 연설회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아이폰 5의 후속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워치 등 다른 제품의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애플의 신제품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린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양이나 그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좀 단단히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공표되는 내용의 사양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삼성도 이달 초에 베를린 가전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애플과 삼성의 신제품 출시 9월에 IT 업계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OECD가 인도가 문제다라는 점, 경고했다는 점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인도에 대한 경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인도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경고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이어서 함께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신용 등급까지 막 그 경고성의 네. 우려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이슈를 다뤄드리면서 9월에도 인도 증시가 잘 좀 선전을 해야 될 텐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P가 인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수 있다라고 어제 이제 경고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조 조정과 개혁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점을 그 배경으로 현재 꼽고 있는데요. 인도는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서 현재 구조조정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인도의 루피아는 올해 들어서 약 20%가량 현재 통화 가치가 폭락한 상태고요. 어제 이 S&P의 경고성 언급이 있으면서 인도의 센섹스 지수가 3.45%나 떨어졌습니다. 오늘 반등 추세가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증시는 조금씩 현재 살아나고 있지만 인도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락 경고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가 장 쪽에는 1940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193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현대차의 조정은 이어졌고 그 밖에 조선화학, 철강 등이 오르는 모습이더라고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지수 반등의 어떤 주역을 맡았던 부분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분명히 이번에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만약에 현대차가 이번 반등을 주도하지 못했었다면 아마 지수가 반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되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역할은 어느 정도 지금 끝났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그동안 상승에서 수혜됐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패턴들이 좀 나와야지. 그리고 이제 결국 키 맞추기가 좀 있어야지 이 장은 건전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 어제는 다행스럽게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것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돌아 나온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으실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외주들이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조선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철강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화학, 건설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경제지표 호조이고요. 직접적으로 전일 영향을 미쳤던 것은 유럽의 PMI 지수의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중국의 PMI 지수의 긍정적인 신호, 이런 것들이 조선주와 철강주와 화학주, 건설주의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좀 안정을 좀 찾아가게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또 그 부분이죠. 중소형주들인데 중소형주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로 많이 대변이 되는데 저는 이제 다시 셀트리온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중소형주의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역시 특징 없는 반등세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긍정적인 수급에 대한 동향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사더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적으로 거래소 매수는 지금 지속하고 있다. 다만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워낙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코스닥에 영향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매 동향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 매수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쪽 코스닥 쪽의 어떤 매수 강도를 강화시키고 있지는 않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물 기준으로는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겨냥한 외국인들 표시한 변화라고 일단 볼 수는 있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 회복입니다. 이슈점검 쪽으로 보면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이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7월 달에 중국의 PMI 지수가 50을 상회했을 때까지만 해도 경기 지표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높이 보질 않았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의 지표, 중국의 지표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8월 달에는 결국 HSBC PMI가 50을 상회한 것이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유럽 경기 회복의 징후가 뚜렷한 게 그동안 유럽이라는 유럽이라는 전체적인 흐름들은 독일이라는 제조업의 경기 회복이 드라이브 정책을 걸었던 거고요. 그리고 영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줬었다면 전일 같은 경우는 채권 가다 보유국인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물론 이제 그 채권 가다 보이기도 하지만 유럽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나라들인데 이들 역시 양쪽 다 PMI 지수가 50을 상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올라오면은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대쪽에는 분명히 지금 악재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시리아 내전에 대한 미국 정부가 의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했을 때는 또 부담 요소를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QE 축소 우려에 대한 부분은 시기의 문제이든 규모의 문제이든 분명히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역시 신흥국에 대한 금융위기의 문제들은 분명히 지금 상존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현재 시장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소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은 경기 회복이라는 하나의 큰 틀과 그리고 유동성에 관련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충돌하는 가운데서 어느 쪽의 힘이 조금 더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지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 흐름인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수가 크게 위쪽으로 상향 돌파하기를 어렵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금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이든 선진 시장이든 좀 관망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이해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좀 짜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좀 짜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현재 장세에서 좀 대응해야 될 부분과 피해야 될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심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낙폭 과대 종목입니다. 낙폭 과대에 대한 바닥에서의 순환매는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낙폭 과대 종목이 무엇이냐? 낙폭 과대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빠질 때 이유 없이 빠졌던 종목들이 지나치게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낙폭 과대 종목으로 분류됐고요. 이런 종목이 어떨 때는 하루 올라오고요, 어떨 때는 하루 빠지고 이러는 연속성의 어떤 문제들은 있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돌아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은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국면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역시 LED하고 2차전지 그리고 장비 관련 쪽으로는 AM, OLED 장비와 반도체 장비 쪽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은 아마도 추세 상승 여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에 대한 그 분석들은 좀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시장에서 이제 주도 섹터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는 바이오 관련 쪽이 주도 섹터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은 그 기존에 갔던 종목과 새롭게 올라올 종목들이 서로 상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시장의 어떤 전면으로 부상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투자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1900입니다. 1900 지지가 굉장히 의미를 좀 가질 것 같고요. 상승을 한다 그러면 1960을 상향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900에서 1960 밴드 정도를 단기적인 관점에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외주 중심의 반등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520에서 540인데, 결국 코스닥의 지수를 지금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셀트리온이 결정됐다면, 최근에 보니까 조선 기자재업 종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조업체나 피팅업체들, 이쪽에 대한 주가 움직임들이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것은 코스닥 내부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간에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비율 조절이나 포트 변경 쪽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장은 중소형주의 반등 지속, 그리고 소외주의 반등 지속, 그리고 지수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분명히 저항권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바닥권의 순환매를 대비하는 전체적인 이런 쪽의 어떤 방향으로 매매에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하면서 앞으로 한 주간의 시장 흐름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코스피가 1940선까지 장중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굵직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193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이 배경이 뭐가 있느냐. 가장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외국인의 8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결국에 이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신흥국 우려감이 조금 시장에 불거졌을 때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증시의 자금들이 빠져서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느낌까지 강하게 들 정도로 우리 시장의 강한 순매수가 이끌어지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사실 지난주에 시끄럽던 시장의 이슈들이 많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신흥국 환율 우려라든지, 그리고 시리아 사태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사실 유가 자체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또 피해 업종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별로 영향을 우리 시장에는 미치지 못하고 어제 장까지
193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지수대가 박스권 상단, 정확하게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야 된다라는 선결 과제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 지금과 같은 추세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상단 돌파가 그리 어렵게 보이지만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실 시장의 그 가장 또 긍정적인 이슈로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미국과 유럽 경기 지표가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PMI 지수도 계속적으로 50을 넘어서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지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들이 경제 지표 호전으로 지수 상승이 이끌어갔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경기 지표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 조선화학, 그리고 철강, 이런 업종들이 시장의 강세 업종으로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가파른, 건설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었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신흥국 우려감에 시리아 사태 우려감, 여전히 시장에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 속에 1930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미국과 그리고 중국, 유럽까지 경기 지표가 호전되는 소식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 주 동안 시장을 이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수대가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시장 미국장이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 일단 박스권 상단의 돌파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기대감은 결국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돌파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900 한 40포인트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수급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일단 그 매물대 자체가 2000포인트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 현대차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현대차마저 좀 힘을 내서 다 같이 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2000포인트까지도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일단 반대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또 다음 주에 남아 있습니다. 한 일주일 남게 됐는데,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는 전형적인 상방 포지션,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 선물 계약이 매수로, 순매수 누적 잔고도 많고, 그리고 옵션 포지션도 상방으로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는데, 사실 이번이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롤오버를 과연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순매수 차익 잔고가 쌓여있는 이 잔고들을 일부 청산을 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누적 순매수 차익 잔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까지 또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시장에 좀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외국인의 그 파생 포지션 자체가 상방으로 구축이 돼 있지만, 사실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만기 전주 후반부터 해서 아마 목요일, 오늘부터 해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만기 전 하루 이틀 정도, 그 정도가 포지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확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의 돌파 기대감과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이 역전 변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식을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따라서 2000포인트까지는 무난히 갈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을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 옵션 만기에 대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일날 발표되는 그 8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9월 6일날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 고용 보고서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시작했던 원인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 배경이 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고용 그리고 고용 지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6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의 결과치에 따라서 아마 이번 달 양적 완화 이제 FOMC 17, 18일 날 있게 되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결국 고용 보고서가 시장 기대치만큼 부합하게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양적 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 8월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양적 완화의 빌미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상승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오는 9월 6일 현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 되겠지요. 미국의 8월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상했던 7.4%보다 더 좋느냐 나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흐름이 또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 있을 동시만기 변수도 체크하신 뒤에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들의 그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간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미국 의회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승인하지 않으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서방이 군사 개입에 나설 경우 중동전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자, 시리아 우려감이 글로벌 증시의 가장 불안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감이 더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요청한 상황에서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 표명도 잇따랐습니다. 시리아 문제가 이게 좀 이번에는 이라크하고는 다르게 좀 클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시리아 문제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화당의 존 베이너라든가 존 맥케인이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났죠. 근데 시리아 공격을 오바마 대통령이 공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대외적인 외교적인 어떤 힘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결국 그 시리아 아마 공습은 진행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이거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적 완화 축소라든가 정부 예산이라든가 정부적 상한 문제가 묻혀서 그냥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돈이 없게끔 한다든가 정부가 골치 아프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양적 완화 축소 문제도 역시 그냥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를 공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통과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엔에서 그 화학물을 썼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2주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2주 뒤가 정확하게 FOMC 회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FOMC 회의 때 양적 축소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9월에 좀 힘들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습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 2주 후에 결과를 보고 하면 3주째가 되니까 그때는 정부적 상한이라든가 예산안 문제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리아 문제로 해서 좋은 쪽으로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9월 위기설이 쉽게 넘어가거나 오히려 더 잘 되는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이것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시리아뿐만 아니라 중동전에 미국이 참전할 때는 유가는 폭등을 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 번 수십 년 동안 보면 항상 공습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주가는 올라가고 유가는 내려오는 거꾸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부분. 이거로 보면 시리아전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죠. 물론 전쟁은 종우의 안시지만 이제 우리 주식시장 입장이나 시장 경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다음번에 중요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면에 이 중동전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약간 무게를 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껴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의 해군 기지를 가지고 있지만 시리아의 근본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화학전이지만 근본 문제는 뭐냐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가스트롬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그 파이프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지중해나 이런 데 계속해서 천연가스 넣고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나 서방국에서 가져가는 그런 싸움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결코 그냥 물러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특히 지난번에 키프로스에 러시아 자금 엄청 많았다가 한번 뒤통수를 맞은 다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또 한 번 러시아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쉽게 손을 빼는 그런 결과는 없을 거다. 적어도 자기들의 충분한 이권을 갖기 전까지는 상당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리아전 문제가 쉽게 끝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장기적이 될 수도 있고 확산 국면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영향 생각보다 커질 수 있겠는데라는 게 이사님의 전망이십니다. 다만 이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가 9월에 당장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부담스러울 것이다가 그나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경우에 신흥시장엔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옐런 부의장이냐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서머스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신흥국엔 더 타격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머스는 양적 완화를 별로 좋게 보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양적 완화 축소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서머스가 되면 그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다시 그 신흥국가 통화 절하 가능성 있지요. 다시 한번 자금 이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머스라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기조가 시장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월가는 그 자넷 옐런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도 사실 자넷 옐런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입안한 사람이 벤버네케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넷 옐런인데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것을 해결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심중에는 계속 서머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시장에는 상당한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장에 대한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5명이 바뀌죠. 그 의원들 또한
어떤 성향의 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급하게 움직일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가 돼도 결국에 가서는 양쪽 완화를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우호적인 것은 옐런 부의장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에 우호적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준 구성원들 5명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이 또한 중요하게 되겠고 서머스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점도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중국, 대만처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신흥국의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국 쪽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우리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사라라고 보죠. 네. 신흥국 주식은 팔고 신흥국에서 차별화되고 경상수지 흑자국인 한국을 사라. 또 중국, 대만도 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지만 우리나라 같은 비중 확대로 완전히 높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제한되어 있죠. 미국도 지금 시리아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상승 못하고 있고 6, 7, 8월 자본이 빠져나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자본들은 결국에 가서는 이익을 내고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빠져난 돈의 한 50%가 유로존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아시아 신흥국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괜찮은 나라로 다시 돈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좀 제가 아쉬운 거는 외부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내부에서 약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음 주 커들어버리기 때문에 이익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대승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국내장이 상당한 상승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아쉬운 점은 다음 주에 동시만길이 예정돼 있다라는 점인데 이제 앞으로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다.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